여보세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철수입니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장 수화기 건너편에서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철수 형님, 내려오셨습니까? 형님 언제 돌아오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누군가 전화기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군단장의 차량이 우리 앞에 도착했고 지금껏 내가 알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극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제가 38살이던 해까지 그 전 3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때는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가셨어. 곧 돌아오실 거야. 어머님이 어린 저를 달래며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불리웠던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학년이 바뀔 때마다 반이 바뀌면 항상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보는 게 통상적인 일이었고 부모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혹은 생활보호 대상자 손 들어봐 라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묻는 게 관행이었죠. 저희 집은 아빠가 안 계시니 경제력이 부족하였고 그러다 보니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으니 아이들 사이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얘들아, 박민호는 아빠가 없대. 아빠가 집 나갔대. 엄마 혼자 키운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중학교 때까지 외톨이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불우한 가정 형편을 핑계로 가출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그러다 길에서 만난 다른 가출 소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아이를 낳고 그 소녀는 어디론가 떠났어요. 가난한 저와는 살 수 없었겠죠. 나는 어떻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어린 시절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오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뭐라고요? 나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단다. 나는 엄마와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0년 만에? 이제 와서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 그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당신 자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급히 말렸습니다. 돌아오신 아버지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아버지라뇨? 30년 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건데요.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를 위해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식사 시간에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쳤지만 나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었죠. 어느 저녁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나는 아버지 옆자리가 아닌 맞은편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죠. 어머니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 애썼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웠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시계 수리점 여신데 예전에 너 어렸을 때도 아주 잠깐 하셨었는데 기억나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호 아들 준영이도 요즘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군대 간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억지로 이러는 거 보기 싫어요.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민호야. 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살 때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없었던 그날, 어머니가 아침부터 혼자 울고 계셨던 그날, 아이들이 나를 놀려대던 그날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나 역시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 있지만 그때의 그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떻든 시간은 흘러갔고 나름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군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준영 병사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불안한 직감에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준영 병사가 현재 군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차를 몰고 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나는 안절부절하며 서성였습니다. 곧 의사가 나오면서 병실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붕대를 감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영이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훈련 중에. 야, 이놈아, 훈련 중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누가 봐도 구타당한 것 같은데. 대체 누가 한 거야? 나는 소리쳤고 준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소대장님이랑 선임들이요. 뭐라고? 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매일 때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준영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이 준영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놈들이 내 아들을. 나는 병실을 나서자마자 차를 몰고 곧장 부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따라 나와서 나와 함께 차에 올라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책임자 나오라고 군부대 정문에서 소리쳤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왔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부대 안에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어. 나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결국 대대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 아들이 당신네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폭행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단 말이오. 폭행이라니요. 훈련 중 사고였을 겁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사고? 온몸이 멍투성이인데 그게 사고예요? 내가 대답했죠. 대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부상은 훈련 중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새 애들이 약해 빠져서 그런 거죠. 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아들 탓이란 말이오. 이만 돌아가세요. 군대 일은 군대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대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팔을 잡았고 곧바로 헌병들이 달려들어 나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이거나 놓으라고.
나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민간인이 군 시설에서 난동 부리면 처벌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헌병들이 나를 달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나는 헌병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못난 애비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서 폭행당한 아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결해보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30년 동안 집에 있지도 않았어.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난 30년 동안 있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런 당신이 무얼 할 수 있다고 이제서야 나타나서 무슨 아버지 행세고 할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애 엄마도 우리 집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집이라서 애만 턱하니 낳아놓고 집을 나갔고, 이게 모두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당신 탓이야. 나는 그에게 그간의 응어리를 한껏 쏟아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준영이의 멍든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무능력한 나는 그저 소주잔을 비우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다시 부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혼자 가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가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요. 우라통이 터져서 이렇게는 못 있겠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마.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왜? 손자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시든가요? 뭐 알아서 하세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줄곧 운전에만 집중하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먼저 차에서 내렸고 아버지도 따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에서 헌병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대대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한껏 묻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구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방안을 좀 찾은 후에 이곳을 떠날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해결이요? 군대 내부 일은 군대 방침대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대대장은 뻔뻔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내가 대응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고하세요. 결국엔 어차피 군법 절차로 넘어갈 텐데요. 대대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아들이 약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하긴 요즘 애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얼굴이 붉어졌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몸이 약해서 적응을 못하면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요새는 덜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탈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인생도 망가뜨려 보는 거고. 대대장이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경멸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대장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진정하렴. 이거나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소리쳤고 아버지를 뿌리치려 했지만 아버지의 소나귀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난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듯이 내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이고,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아들도 그 모양인가 보구만. 대대장이 비웃으며 혼잣말로 하지만 들으라는 득경멸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제법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기 건너편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철수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철수 형님, 정말 형님이십니까? 완전히 돌아오신 겁니까? 어디십니까, 형님, 당장 뵙죠. 수화기 건너편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 내려오셨냐니? 무슨 소리지?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 손자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사단부대 앞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침 가까운 곳에 있으니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인데 온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 보자꾸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고 조용히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대대장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누구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나는 짜증을 내며 발을 동동 굴렀고 대대장은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는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차량 번호판에는 별 3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단장 차량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군단장이? 대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군단장님께서 갑자기 왜 이곳에? 헌병들이 급히 경례를 올렸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후반 군단장 계급장을 단 남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군단장은 주변을 둘러보다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로 이곳에? 하지만 군단장은 대대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경례를 올린 후 곧장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고 아버지는 나와 눈이 마주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군요, 태준 씨. 건강해 보이니 참으로 보기 좋네요. 아버지가 군단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왜 존댓말을 하고 그러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형님의 후임 아닙니까? 군단장이 말했습니다. 군단장이 아버지의 후임이라니. 도대체 지난 30년간 어디서 무얼 하였던 거야?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이십니까? 군단장이 물었습니다. 내 손자가 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어. 지금 군병원에 입원 중이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군단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는 대대장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겠구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 방법이 없어서. 군단장이 천천히 대대장을 향해 돌아서며 이야기했습니다. 대대장, 지금 무슨 일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보시죠.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사고라고요? 군단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병사가 군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나에게 보고가 안 올라왔죠? 그건. 대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찾아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대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단장이 옆에 있는 헌병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당장 헌병대 본부에 연락을 취해서 이 부대 소대장과 관련 선임병들을 전원에 대하여 조사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그리고 대대장,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군단장님. 대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장 실시하라는 명령 못 들었습니까? 군단장이 헌병을 바라보며 다시금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헌병들이 급히 움직였고 대대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잠시 쳐다보고는 곧 군단장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아닙니다. 예전에 형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단장이 다시 아버지에게 경례를 올린 후 말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형님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태준아. 조만간 기회가 닿으면 식사 한번 하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누구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돌아서서 차가 있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군단장이 아버지에게 경례를 올리고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아버지가 누구길래? 한참을 달리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이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버지가 누구길래? 군단장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디서 뭐 하신 거예요? 나는 다그쳤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구나. 왜요? 나는 물었습니다. 국가 기밀이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핸들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국가 기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가 잠시 흔들렸고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야. 어떤 것도 너에게는 말할 수 없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급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해결됐어요. 군단장이 직접 와서 처리해줬어요. 어머니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지난 30년간 무엇을 했는지.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어.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만 몰랐던 거네요. 저만. 민호야. 됐어요.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그럼 내가 30년 동안 했던 원망은 뭐란 말인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군단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군단장 이태준입니다. 혹시 아버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나는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태준아. 형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나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가해자들은 전원 군사법원에 회부됐고 대대장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형님 손자분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겁니다. 고맙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기는 다연히 해야 할 일이 한 거야. 준영이가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나는 준영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어머니는 손자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준영이는 멍투성이었던 얼굴이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준영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만하길 다행이야.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요. 나는 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대단한 분이야? 군단장님이 병실에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국정원 최고의 블랙 요원이었다고. 지난 30년 동안 북한에 잠입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셨대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블랙 요원? 북한 잠입?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얼 말이냐? 아버지가 누군지요?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국가 기밀이라고 했잖아. 나의 의지로 결정 내릴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대는 너가 너무 어렸어. 그래도 저한테는 말할 수 있었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가 우릴 버리고 떠난 줄 알았어요. 넌 그때 너무 어렸어. 말했어도 이해를 못했을 거고. 나도 어린 너를 이해시킬 자신이 없었어. 학교에서 애들이 놀렸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왜 우릴 버렸냐고. 왜 연락도 없이 떠났냐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원망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제가 했던 원망은? 그리고 제가 받았던 상처는요?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알아. 나도 알아. 나는 주먹을 쥐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스스로는 숨겨진 영웅일지 몰라도 제게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준영이가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준영이를 배웅했고 준영이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부대도 완전히 정리됐고 새로운 소대장님도 오셨대요. 어머니가 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네, 할머니. 준영이는 아버지를 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군대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는 준영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야. 이제 당당하게 복무하렴. 준영이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었고 나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말하렴.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말해줬어요. 할아버지가 국정원 최고위 블랙 요원이었다고. 30년 동안 북한에 잠입해서 목숨을 걸고 일했다고. 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급히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일어나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당신이 무슨 힘이 있냐. 그런 말들을요. 괜찮아, 민호야. 내가 원망할 만했어. 아버지는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저와 준영이를 지켜주셨고 나라를 지키셨어요. 나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너와 엄마를 생각하며 버텼어. 고생 많으셨어요. 내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더 퍼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청와대 로고가 찍힌 초청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뭔데요, 어머니? 내가 물었고 어머니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식에 초청한대요. 나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30년간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비공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식에 초대합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국민훈장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훈장 수여식 날 온 가족이 함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었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준영이도 특별히 휴가를 받아 함께 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과 군 고위 장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군단장 이태준도 있었습니다. 군단장이 다가와 아버지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태준아. 나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여식장에 들어서자 아버지와 함께 북에서 정착 근무를 했던 몇몇의 나지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정말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제 의무였습니다. 대통령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장 수여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아버지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달아주었고 장례는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영이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청와대 정원을 걸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준영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준영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길이 어떤 길이건 너는 내 길을 가렴. 그게 뭐든 할아버지는 응원할게.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는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수리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가끔 들러 앉아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시계를 고칩니다. 아버지, 이 시계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돼. 우리는 함께 웃으며 시계를 고칩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줍니다. 준영이는 군대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야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갑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 돌아온 아버지. 나는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